네, 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네, 계속 전국 모의고사 계속 출제하고 있고, 여러분 모두 아시는 이제 김준 선생님이랑 박윤 쌤이랑 같이 코드 넘버 시그니처 같이 출제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양지 같이 나와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PT 시험 예상 난이도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PT 시험 난이도가 중간에 갑자기 한번 훅 낮아졌다가 지금은 예전에 어려웠던 16학년도, 17학년도 그때 수준으로 점점 다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이번 기출문제 중에서도 이제 특히 반응 속도론 문제나 친전평형 같은 문제들은 아마 반응 속도론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걸 정확하고 완벽하게 해설한 학생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난이도가 좀 예전에 어려웠던 부분처럼 많이 올라온 상태고요. 물론 평균적으로 쉬운 문제들은 여전히 쉽습니다. 앞으로도 그건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최상위권 점수를 얻기 위해 필요한 고난이도 문항들은 아마 좀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학에서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는 문제 중에 하나가 실험 문제인데, 이제 몇 년 동안 실험 문제가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유리기구 이름 물어보고 굉장히 쉽게 1번으로 나오고 막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실험도 예전처럼 정말 실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실험 과정을 분석하는 걸 필요로 하는 문제가 나오긴 했어요.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진짜로 실험을 내긴 한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아마 제 생각에는 올해보다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2023년 대비 마지막 PT 준비를 위한 수험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마지막이라는 좀 부담이 있는 만큼 안전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그 전략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안정적인 90%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피트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제가 여러 재수생들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했던 이슈는 시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시험에 안 나오고 어려운 걸 굉장히 많이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 삼수생이라고 말하는데 기출에 분명히 있는 내용인데 이게 기출에 있다는 걸 모르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을 좀 많이 보거든요. 이게 수능은 시험 범위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매번 똑같은 주제가 출제돼요. 주제별로 문항수까지 완벽하게 정해져 있고 바뀌지 않아요. 근데 피트는 좀 달라서 시험 범위가 단원 제목 정도로만 공개가 되어 있고, 그 단원 안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출제할 거냐, 그러면 사실상 공식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요. 매번 다르고 조금씩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시험 범위를 좀 철저하게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일 것 같아요. 그러면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쉬워도 매번 나오는 걸 완벽하게 잘 하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까지만 해도 90%를 분명히 넘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렵고 안 나오는 거, 혹은 기출에 있는데 어렵고 한 번만 나오고 다시는 안 나오고 있는 주제들도 있어요. 그런 데다가 시간을 보통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 걸 준비하는 만큼 기본적인 걸 하고 나면 거기다 시간을 써도 되지만, 기본적이고 맨날 나오는 걸 못 하는데 그런데도 어려운 거에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보통 실패할 확률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쉬워도 맨날 나오는 걸 확실하게 잘하는 것, 그게 제가 생각하는 준비 전략입니다. 초시생의 경우 효율성을 높이는 학습 전략이 있을까요? 저는 초시생과 재수생이 사실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초시생의 경우에도 똑같이 중요하고 매번 나오는 거, 쉬워도 매번 나오는 걸 확실하게 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재수생의 경우에도 이게 안 돼 있으면 사실상 거의 초시나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제가 만나는 많은 재수생들은 사실 초시생이랑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재수생 중에 이 사람은 잘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과목별 밸런스가 안 맞아서 떨어지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화학은 굉장히 잘 봤는데 생물은 너무 못 봤다, 혹은 물리를 너무 못 봐서 떨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그 과목 하나, 두 개 정도를 어느 정도 자기 실력을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자기가 한 과목을 못 봤다, 그 과목 같은 경우는 거의 초시생과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초시생 입장에서 재수생보다 불리하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아마 과목별 밸런스를 맞추기가 조금 까다롭다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초시생 분들에게 특히 권해주고 싶은 건
자기가 공부할 때 이제 네 과목 중에 어떤 과목에다가 시간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과목별로 그 공부하는 시간을 좀 밸런스를 맞춰달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공부를 하면 어려운 거,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되는 것만 많이 하고 어렵고 좀 껄끄럽다 싶은 걸 안 하게 되거나 혹은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분명히 밸런스가 무너지고 한 과목 어느 하나에서 시험을 망해서 다른 걸 세 개를 잘 봤어도 가기 힘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밸런스를 좀 지키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요? 그러면 어렵고 한 번만 안 나오는 거, 어렵고 안 나오는 걸 다 빼라. 그러면 분량은 생각보다 매우 적다. 네.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네요. 기출 문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출문제를 활용하는 법은 가장 중요하게는 시험법입니다. 기출문제 한 문제 한 문제를 이런 순서로 푸는 거야, 이런 요령으로 푸는 거야, 그건 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외운다고 해결되지 않고요. 그걸 외워도 새로 나오는 문제는 못 풀어요. 기출문제에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건 출제 범위입니다. 이건 나오는구나, 이건 맨날 나오는구나, 이건 개념할 때 어려웠는데 안 나오는구나. 이걸 분명하게 구분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개념이 어느 정도 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뭘 해보시는 게 좋으냐면 자기가 배운 시험 범위 안에서 단원별로 개요를 만들어서 그 개요를 외우시는 걸 저는 권해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쭉 읽어보시면 기억, 니은, 디귿에다가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학 평형이다. 기억은 평형상수를 물어보는 거고, 니은은 농도를 계산하라는 뜻이고, 디귿은 르샤틀리의 원리, 평형이동 물어보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기억, 니은, 디귿에다가 제목을 붙일 수 있으면 그 문제는 풀려요. 근데 내가 그게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감을 못 잡는다는 뜻이에요. 그 상태에서는 문제풀이를 반복해서 연습하는 건 그냥 풀이 과정을 외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험 범위를 정확하게 하고 기출문제에다가 제목을 붙여보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론 커리가 끝나고 나서 문제풀이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학생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실 수 있어요? 네, 항상 듣는 말이죠. 이론은 알겠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네, 항상 듣는 말입니다. 보통은 이론은 알겠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은 이제 제 생각에는 이론을 부족하게 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개념은 알겠는데 문제는 안 풀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떤 개념을 배웠을 때 그 개념에 엄밀한 과학적인 정의가 있고 그걸 사람말로 번역한 의미가 있고 그 개념의 용도가 있어요. 정의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제 과학에서 정의라고 말하는 것들은 이제 실험적으로 재현이 가능하고 수학적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수식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그냥 외우시는 거죠. 근데 그걸 의미가 무슨 뜻이냐? 사람말로 번역을 해놔야 되는데 이걸 대부분 안 하십니다. 그냥 책에 써있는 수식을 외우면 개념을 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무슨 뜻인데?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건 개념을 안 게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외운 거죠. 개념을 안 게 아닙니다. 사람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보통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해주실 거고 저도 수업 시간에 여기다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외우는 게 벅차니까 두 번째를 잘 안 하세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 그 개념의 용도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서 그걸 어디다 쓸 거냐, 이거 알아서 뭐 할 거냐 이거죠. 그죠? 사실은 두 번째 거 의미를 정확하게 몰라도 세 번째 용도만 알면 문제는 풀려요. 용도를 안다는 거는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이런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이 뭐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공식이 딱 하나씩 있으니까 개념마다 이건 언제 쓰는 거, 이건 언제 쓰는 거, 용도를 정하도록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우선은 거기서 하나가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들은 어떤 사례가 있냐면 이제 또 많이 듣는 얘기가 이과 머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문과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학생들과 좀 상담을 해보고 질문을 받고 했을 때 저는 이과 타입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수학이 복잡하고 긴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일반어학에서는 정말 복잡한 수학이라고 할 만한 건 없어요. 대부분 뭐가 안 되시냐면 변인 통제 개념이 없어요. 변인 통제라는 건 어떤 하나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때 필요한 거죠. 하나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원인 첫 번째 거랑, 그러니까 A, B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는 걸 비교할 때 변인 통제는 둘 중에 원인 하나를 공통으로 유지하고 하나는 똑같이 놓고 차이점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과. 변인 통제 개념을 분명하게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문제에서 이걸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매번 길게 그걸 숫자로 하나하나 다 대입을 하거나 아니면 변인이 통제되지 않은 그 데이터를 비교하다가 틀리거나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간단해요. 원인이 두 가지, 하나가 똑같고 나머지 하나가 달라. 이것 때문에 결과가 달라. 요걸 정확하게 분석하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개념을 배울 때부터 여기에 맞는 것만 비교할 수 있고 나머지는 비교 못하는 거야 라고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이게 문제에 적용되기가 좋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의 딱 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첫째는 개념의 용도를 모르는 거, 그게 아니면 둘째는 변인 통제 개념이 없는 거. 그러니까 공식은 외웠는데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른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 두 가지 정도를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체로 그냥 이론을 좀 더 꼼꼼하게 본다라고 말할 때 단어를 정확하게 외우라는 뜻도 있지만 그 개념의 용도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공부하시도록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메가MD 전공 모의고사는 어떻게 활용해야 좋을까요? 네, 전공 모의고사는 이제 사실 다른 선생님들의 문제집 혹은 제가 냈던 문제집, 전공 모의고사 어느 정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기출에 있는 걸 변형하고 조합해서 만든 문제도 있고 어떤 문제들은 기출에 아직 없지만 그래도 한번 연습 삼아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출제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출 모의고사나 혹은 교재들을 활용하실 때 우선은 기출에 있는 것부터, 기출에 있는 것 중에서도 맨날 나오는 거, 그걸 무조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기출 문제에다가 단원별 제목을 붙이는 게 좋다, 문제별로 라고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모의고사도 똑같이 분석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모의고사에 내가 기억에다가 평형 농도 계산이라고 제목을 붙였으면 그게 기출 문제에 평형 농도 계산이라고 똑같은 제목이 붙어있는 문제랑 풀이 방법, 접근 방법이 같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기억, 니은, 디귿 제목을 붙여서 접근 방법이 똑같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단순 계산만 남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풀릴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기출부터 사실은 분석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모의고사를 봤을 때 그림이 기출문제랑 똑같다. 이건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건 사실은 출제 사고에 가깝고요. 그건 이제 본고사 출제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림은 당연히 달라야 되고요. 근데 풀이 과정이 기출문제랑 완전히 다르다. 그거는 반대 의미로 출제 사고죠. 풀이 과정은 기출문제랑 그냥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풀게 돼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제목을 붙이고 그 제목에 맞는 풀이 과정이 하나 아니면 두 개입니다. 그 똑같은 과정을 기출문제에서 찾아보시면 똑같은 방법으로 풀 수 있다. 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낼 때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이제 최근에 나왔던 조금 새로운 문제들, 신유형, 어려웠던 문제들 그런 걸 좀 더 이제 많이 연습할 수 있게 좀 더 내긴 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가 평균적으로 본고사보다 좀 어렵다는 걸 감안을 하시고요. 네, 그래서 새로운 문제들은 연습 삼아 해볼 수는 있지만 이제 계속 강조드리는 건 맨날 나오는 뻔하지만 쉬운 문제들, 그걸 매우 빨리 잘할 수 있게 연습을 하시는 게 점수 확보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에서 석차나 등급 이런 것도 많이 보시기도 하는데 보통 그것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시죠. 네, 그런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인 점수의 완성도, 공부의 완성도에 좀 신경을 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석차 사실 본고사는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당연히 뭐 안 봤던 분들이 오기도 하고 뭐 개인의 성차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하니까요. 네, 그런 것보다 내가 시험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내가 공부한 부분을 맞춰놨는지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서 리뷰를 다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또 하나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본고사 날 어떤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미리 경험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실제 시간에 딱 맞는 모의고사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건 보통 피곤함일 거예요. 앞에 1교시 풀다가 한 60분 지났다 혹은 이제 점심 먹고 3교시쯤 됐다 그럼 이제 슬슬 피곤하고 문제 푸는 거 귀찮고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모의고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본고사 가도 똑같이 피곤하고 귀찮음을 느껴요. 그건 이제 본인의 정신력, 집중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지쳐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본고사 날 그런 상태가 되면 곤란하니까 그 전에 내가 어떻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고 어떻게 체력을 회복할 수 있고 그걸 미리 테스트해보는 자리라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부하는 면에서는 본인의 공부의 완성도를 점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공부 외적인 요소로는 뭐 석차나 그런 것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해야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속도를 풀어야 정답률이 유지될 수 있고 그런 걸 미리 테스트해보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재에서 강의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학생이나 사례가 좀 있을까요? 이제 합격생들 가끔 와서 이제 종종 와서 인사하기도 하고 뭐 같이 식사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사례들은 좀 기억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성공 사례보다도 사실 실패 사례가 좀 많이 기억에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그런 학생들이 매년이거든요. 화학은 잘 봤는데 뭐를 못 봤어요. 심지어 모든 걸 잘 봤는데 토익 점수가 안 나왔어요. 토익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원서 못 써서 결국 이제 재수했다가 작년에 재수했다가 올해 영어 점수 나와서 합격했어요. 뭐 이런 학생들 연락 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있죠. 그래서 우선은 좀 공부를 효율적으로 못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법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좀 수업 시간에도 하고 상담 때도 계속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인데요. 좀 이렇게 혼자 공부가 잘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걱정이 없을 텐데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혹은 하긴 하는데 내가 뭘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빨리빨리 좀 상담을 받고 공부 방법을 고치고 공부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고 시간 관리를 밸런스 맞게 할 수 있고 좀 그렇게 좀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